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문제를 짚어보는 저희 라디오서울 보도국의 보도 특집.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민관 합동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 절도범들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소매업소를 겨냥한 절도 행위에 대해선 검찰이 중범이나 경범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645명으로 600만을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5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일수록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성향이 짙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 환자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감염자는 6월 말보다 약 2배가 늘어난 2만 3천여 명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멕시코, 캐나다와의 육로 국경에서의 필수적인 통행 제한을 8월 2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25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셔먼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찾는 최고의 인사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무관중 경기와 각계 인사들의 불참 선언으로 분위기는 이전 올림픽과 크게 다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했습니다. 관건은 백신 접종이라면서 내년 말까지도 코로나19 대유행은 종식되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8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 86도에서 90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류 컨텐츠 불법 사이트 문제를 짚어보는 저희 라디오 서울의 보도 특집,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한류 컨텐츠의 글로벌 진출로 미주에서 한국산 컨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만큼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류 컨텐츠 시장이 병들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한류 컨텐츠의 불법 복제 문제는 오래전부터 골칫거리가 되어 왔는데 최근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복제가 더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면서 민간 합동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쉬운 복제, 재복제, 배포로 인해 해적물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침해물들에 대한 불법 유통 시장이 커지면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저작물 유통업체들은 타인이 노력한 정당한 보상을 훔쳐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된 컨텐츠를 보고 있다면 이용자들 역시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인 저작물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법당국의 단속망은 피한다 해도 칼을 빼든 저작권자의 감시도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MBC, KBS, SBS 등 한국의 지상파 3사가 수년 전 미주법인으로 공동 설립해 판권을 위임받은 코리아 컨텐츠 플랫폼 KCP의 정재원 매니저는 미주 사회에서 3사 컨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을 단속하기 위해 KCP가 현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불법 사이트들이 서버를 미국에 두지 않고 중국 등 제3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접속 주소와 사이트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나가는 점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작권 전문 박윤근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도 한참 문제였지만, 그래서 바하마에 있는 조그만 나라 같은 데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또 그 그러한 나라에서 또 그 자기네 비즈니스를 보호해주는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 서버가 있고 회사 자체가 외국에 있다 하면은 법을 좀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회사 경영이 크다든지 많은 뷰어가 있다면은 그 뷰어를 차단시키는 절차를 미국에서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사이트가 유통되는 컨텐츠를 이용해 이윤을 챙긴다면 불법 사이트가 거둬들인 광고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료냐 무료냐가 합법과 불법 사이트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의 입장에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가 모호한 면이 있지만, 합법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미주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TV가 KCP와 정식 계약을 맺은 협력 사이트입니다. KCP의 정재원 매니저는 시청자들에게 합법 사이트 이용을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다음 달 중에 KCP 웹사이트에 미준의 한국방송 3사의 콘텐츠를 합법으로 배급하는 사이트 명단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2,000명을 넘으면서 2월 중순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하루 2,551건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 124건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7명이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645명으로 600명을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주에서 그동안 카운티별 코로나 감염 상황에 따라 경제 활동을 제한해왔던 티어 시스템을 적용할 때 현재 LA 카운티를 포함해 가주 내 16개 카운티가 가장 심각한 수준인 퍼플 티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어 시스템은 지난달 15일 주 경제 개방을 기해 해제됐지만 티어 시스템이 존속됐다면 현재 코로나 감염률 상황에서는 LA 카운티는 식당의 실내 식사를 포함 많은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셈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어제를 기해 지난 일주일 동안 주민 10만 명당 1일 평균 코로나 감염 사례는 13.5건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일주일 동안 10,000건 이상의 코로나 신규 환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 이래 가장 심각한 감염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뿐 아니라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전역이 지난달에 비해 코로나 감염 상황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가 실시한 2021 가주 건강 서베이에 따르면 가주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거나 가끔 지키는 정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베이에 따르면 가주민 과반수가 과거 사회적 모임이 불허됐던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 모임을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주민일수록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성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 양성 반응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입원 환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주 전역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는 지난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 2주 동안 특히 입원 환자의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가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겨울처럼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통제 불능 상태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캘리포니아주 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커뮤니티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국은 이번 코로나 감염 증가세의 심각성 정도는 앞으로 수주일 동안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백신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내세워서 미온적이었던 공화당 지도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서 접종 속도가 올라갈지 관심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지난주 어린이 감염자가 2만 3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과 비교해 거의 2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하면서 어린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개학을 몇 주 앞두고 있어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아과 학회는 지침을 통해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누구나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렇듯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자 백신 접종에 사실상 부정적이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태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미치 메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백신 음모론을 배척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하라고 말했습니다. These shots need to get in everybody's arm as rapidly as possible, or we're going to be back in a situation in the fall that we don't yearn for, that we went through last year. 그동안 항체 보호를 주장하며 접종을 거부했던 공화당 하원 2인자인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 총무도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허위 정보가 백신 접종을 막고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주장과 노력에 맞섰던 공화당이 당내 퍼져 있는 음모론에서 벗어나려는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사이의 육로 국경 통행 제한이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미국 토안보부는 오늘 멕시코, 캐나다와의 육로 국경에서의 비필수적인 통행 제한을 오는 8월 2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북미 3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21일부터 국경을 닫고 단순 관광을 포함한 비필수적 이동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 지금까지 16개월 동안 국경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여행업이나 항공업 등 재개는 물론 멕시코 정부도 국경 재개를 희망했지만 이번에도 국경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다음 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124개국에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13개국 증가한 것입니다. WHO는 주간 역학 업데이트 자료에서 많은 증거가 델타 변이의 높아진 전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지배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WHO는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의 정확한 구조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이 시간 함께 보내드립니다. 5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은 알링턴 애비뉴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지면서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예외가 아닙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교차하는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그 미만으로 속도 떨어지면서 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플로럴 드라이브 구간부터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까지 정체되고 있고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도 눈에 띕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3가 구간에는 가운데 차선에 물건이 떨어져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마테오 스트리트 구간에도 역시 가운데 차선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정체가 심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업체들을 울리는 조직 절도범들의 고삐를 조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연호 기자입니다. 점점 대담해지는 조직 절도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21일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조직 절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지난 2018년에 마련됐다. 이달 1일부로 만료되면서 현재 공백 상태에 들어가는데 뉴섬 주지사가 21일 관련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소매업체들을 겨냥한 절도 행위에 대해 지역검찰은 중범 혹은 경범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절도 행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들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최근 가주 내에서 상점을 겨냥한 절도 행위가 대담해지면서 무장한 채 업소에 들어와 진열장을 부수고 고가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폭력적인 스매시 앤 그랩 형태의 절도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스매시 앤 그랩 형태의 절도 행위를 포착한 비디오 영상이 SNS를 통해 번지면서 이 같은 폭력적인 절도 행위가 유행으로 번지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치안당국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주 소매연맹은 최근 수년 새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절도 행각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업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업소 문을 한동안 닫아야 했던 업주들에게는 이 같은 절도 행각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검찰권에서는 절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실형, 무거운 벌금형 등 중처벌을 삼가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조직 절도범들이 생계형 절도범들을 고려한 양형 체계를 악용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산불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보다 저렴한 주택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페어 보험 플랜 커버리지를 확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수년간 대형 산불로 인해 가주 전역에 수천 채 가옥이 피해를 입자 보험회사들이 산불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지역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보험 커버리지를 갱신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주택보험을 구입하기가 어렵게 된 주택 소유주들은 산불 위험 지역 주택 소유주들을 차별하지 않는 페어 플랜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페어 플랜을 통해 산불 등 자연재해 보험 커버는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페어 플랜이 커버하지 않은 상해와 도난 보험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보통 전통적인 주택보험은 산불과 자연재해 외에도 집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시에도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페어플랜도 전통적인 주택보험이 커버하는 모든 피해 보상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도록 지시했지만 페어플랜 협회 측은 이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판사가 가주보험국장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또 LA 한인상공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은 오는 8월 24일 저녁에 개최됩니다. 타운뉴스 이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1일 열린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알버트 장 공인회계사가 39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저스틴 오 전 회장에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 신임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알버트 장 CPA는 이날 취임식에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행사들을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가며 활성화시키고 8월 말에는 골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인 공인회계사협회의 세대교체를 위해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CPA 협회로 세대 교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해서 발전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젊은 회계사들과 여러 가지 커뮤니티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커뮤니티 안에서 또 공인회계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할 거고요. 알버트 장 신임 회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수석 부회장은 전석호 전 LA 한인상인 회장이 맡았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이 오는 8월 24일 저녁 6시에 타글리안 컴플렉스에서 개최됩니다. LA 한인상의 45대 회장은 44대 강인한 회장이 연임하며 브라이언트 정 이사장이 단독 출마로 선출되었습니다. 수석 부회장은 하경철 씨가 맡았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 LA 총영사관 관저에서 한인 최초로 LAPD의 수석 부국장으로 승진하는 도미니크 최 수석 부국장 승진 축하연을 개최합니다. 도미니크 최 수석 부국장 승진 축하연은 오는 27일 저녁 6시 총영사관 관저에서 총영사와 상공회의소 이사진, 한인단체장 등 12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출범 5주년을 앞두고 신규 비즈니스 체킹 계좌 $500 캐시 보너스 행사를 연장합니다. 6월부터 시행해온 신규 체킹 계좌 $500 캐시 보너스 행사는 뜨거운 호응 속에 신청이 조기 마감됐지만 뱅크 오브 호프는 출범 5주년을 맞아 캐시 보너스 혜택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현재 뱅크 오브 호프에 비즈니스 체킹 계좌가 없는 신규 고객 혹은 기존 고객으로 $500의 캐시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예치금으로 비즈니스 체킹 계좌 개설을 해야 하며 계좌 개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즈니스 온라인 뱅킹에 등록하고 계좌 등록 후 e-스테이트먼트를 신청하고 데비카드 신청 후 최소 1회 이상 구매 결제를 하거나 ATM에서 입출금을 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늘 65세 이상 노인 선착순 300명에게 불고기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클레버케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빠르게 변하는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노년층을 위해 시니어센터에 전한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 300여 명에게 만난 불고기 런치 도시락을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런치 도시락 외에도 호루라기와 마스크, 손세정제, 쇼핑백 등이 함께 전달됐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마약 진통제 사태와 관련된 소송전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260억 달러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의약품 유통업체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각 주정부들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각 주와 카운티 등 3천여 개의 지자체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 맥케슨, 아메리소스버겐, 카디널 등 3대 유통업체와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업체들이 심각한 중독 부작용을 알리지 않고 지역사회에 마약성 진통제를 유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대 유통업체는 소송 종결을 위해서 $210억 달러를 18년에 걸쳐 나눠내기로 했고 존슨앤존슨은 9년간 $5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소송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선 원고들이 투표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심각한 미중 갈등 속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25일과 26일 중국 텐진에서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포함해 중국 관리들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찾는 미국 최고위 인사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은 물론 심각한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협의하려는 현안으로 로이터 통신은 북한 문제와 함께 이란, 기후 변화를 꼽았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한 뒤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중 간 협의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셔먼 부장관은 앞서 열린 한미일 협의에서 3국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deepening our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to tackle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from ending the COVID-19 pandemic to combating the climate crisis.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지만 양국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의 이번 동북아 방문 조율 과정에서도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 가운데 누구와 만날 것이냐는 신경전 끝에 중국은 격을 높여 왕이 외교부장을 내세웠습니다. 중국이 의전상 양보를 하면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협력을 모색할 기회가 되겠지만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 취임 후 두 번째로 아시아를 방문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주 후반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공정하고 개방된 포용적 질서와 공정한 가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어느 나라도 이 규칙을 지배하거나 내던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항행의 자유 중요성을 꺼낸 뒤 남중국해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근거 없는 중국의 주장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뉴스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고 조만간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KBS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핵심 근거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과 로그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김 지사가 2016년 11월 시연을 참관했고 이 자리에서 킹크랩 운영을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댓글을 조작해 지방선거를 도와주면 드루킹 측 인물을 총영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의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2심의 무죄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를 기소했던 허익범 특별검사는 공정선거에 대한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김 지사는 자신이 감내해야 할 몫은 감당하겠다면서도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입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한편 이번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을 놓고 여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아쉽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 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KBS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경상남도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식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의 진술에 따른 판결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 조직 확대를 위해서 좀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순진한 저런 김경수 이용당한 면이 있지 않는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유감인 판결이라고 메시지를 내고 친문 적자 김경수 지사를 옹호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론 조작으로 태어난 정권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에 행해졌던 그런 댓글 공작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언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특히 지난 대선 후보들은 문 대통령이 댓글 공작을 알고 있었냐고 따지고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야권의 문제 제기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했는데도 불법 선거로 규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이 없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한국 시간 20일 정책 발표와 지역 행보를 이어가면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본소득과 정책 발표를 하고 화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부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성 암환자 치료센터와 해운업체를 찾아서 지역 민심을 살필 예정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까지 나흘간 광주 전남에 머무르면서 주요 인사와 만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서고 박용진 의원도 광주에 이어 목포를 찾는 등 호남 구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대변인단 선발 토론 배틀에 이어서 정책 공모전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모두 2,764건의 정책 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의 연령대를 보면 10대와 20대가 31.9%, 30대가 21.7%로 젊은 층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최종 순위는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가려지는데 대상 한 팀은 내년 대선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국민정책위원단으로 위촉됩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을 거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 시간 23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에 앞서 도쿄에서 최 차관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한국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4차 대유행은 일상 공간에서 개인 간 전파로 인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특징입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감염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규모가 큰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방역을 함부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코로나19 3차 유행과 올여름 번지고 있는 4차 대유행은 백화점, 직장, 사우나 등 일상 공간에서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전파가 특징입니다. 특정 집단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1, 2차 대유행과 달리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 2차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차 대유행 때 1,000명을 돌파했고 4차 유행에 들어선 뒤엔 1,500명을 넘어 1,800명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장 이후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델타는 지금까지 변이 중에 최고로 전파를 잘하는 변이잖아요. 이런 변이가 지금 국내에서 이미 우세종이 됐고 백신은 변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라는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아직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4단계를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자영업자들 목소리도 거세지만 현재 방역을 완화했다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아직 낮은 수준인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델타 변이가 백신의 힘을 떨어뜨린다거나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만약에 델타보다 더한 거 나오면은 다시 의료 체계 다시 정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중에서 중증 환자 나오는 상황 발생해버리면 이거는 상황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코로나 초기 상황과 비슷해져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 대부분 확진자 폭증에도 방역 조치를 해제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감기약처럼 보편화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올해까지는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청해부대원 301명 전원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국에서 다시 받았는데요. 모두 27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임무 수행 중 감염병 확산으로 조기 귀환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책임은 어디에 있었는지 국방부가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청해부대원 10명 중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진행한 PCR 검사에서 부대원 301명 가운데 270명이 양성, 31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4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입원 중인 장병들은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음성으로 확인된 장병들은 별도의 군 격리시설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초유의 입원 감염 사태는 국방부와 합참이 청해부대를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면서 1분기에는 의무부대, 2분기에는 파병 예정부대들만 포함했고 4월 질병관리청과 파병부대에 대해 협의하면서도 청해부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의 생명인 보고도 부실했습니다. 2일 첫 증상자가 나온 뒤 증상자는 9일 만에 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폭증한 건데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해야 할 합참은 10일 보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통합 상황관리팀은 14일에야 가동됐고 국방장관은 그날 밤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기 출항 함정의 항원 검사 키트를 구비하라고 국방부가 이미 지난해 말 지침을 내렸는데도 청해부대가 항체 키트를 가져간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해군은 항원 키트 정확도가 41.5%인 반면 항체 키트는 80-90%라는 업체의 말을 따랐다고 해명했는데 항체 검사는 통상 감염 2주가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점을 몰랐는지 의문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오늘부터 합참과 해군, 의무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86.01포인트가 오른 34,798.0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5.63포인트 상승한 4,358.69, 나스닥 지수는 133.08포인트가 오른 14,631.9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변이 우려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크게 하락했던 지수는 이전의 낙폭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내놓은 6%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백신 접종이라며 내년 말까지도 코로나19 대유행은 종식되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KBS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 4월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입니다. 백신 효과를 더해 1월에 내놨던 5.5%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하반기엔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IMF가 오는 27일 수정치를 발표하는데 일단은 6%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현지 시간 21일 한 화상 세미나에서 밝힌 건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델타 변이로 우려는 물론 생겼지만 6%를 유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속도와 재정 상태에 따라 나라별 전망치는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Some countries are now projected to grow faster. Some countries are projected to grow slower. It is primarily speed and effectiveness of vaccinations. 나라별 백신 격차가 그대로 경제 격차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인데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세계 백신 접종률을 올해 최소 40%, 내년 중반까지 6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We saw how the Delta variant roams around the world and hits countries with weaker health systems dramatically. We probably would see other variants. IMF 총재는 현재 백신 접종 속도로는 내년 말까지도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대형 비트코인 채굴 업체 코어 사이언티픽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을 추진합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파워앤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애퀴지션 코프와 합병해서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경제전문 매체인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은 노스다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켄터키주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로 합병을 통한 기업 가치는 43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급락을 촉발했던 일론 머스크 CEO가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가상화폐 컨퍼런스인 비워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세 종류의 가상화폐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이 육박했습니다. 긴급 사태를 발효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효과가 미흡한 가운데 올림픽을 계기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940여 명으로 5월 20일 5,037명을 기록한 뒤 최근 60일 사이에 최고치였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5만 3천여 명이 됐고 사망자는 20명이 증가해서 15,115명이 됐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도쿄에서는 어제 1,83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일본 방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오늘 오전 미국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여사가 단독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일본에 도착한 뒤 약 48시간가량 머물 예정입니다. 22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부부와 만찬을 하고 23일에는 스가 총리 부인 스가 마리코 여사와 회동, 미국 올림픽 대표팀과 화상 만남, 나루히토 이루왕과 면담 일정을 소화하고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24일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도쿄 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각계 인사들의 불참 선언도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이전 올림픽과 크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왕의 개회 선언에서 아예 축하 문구를 빼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57년 전 히로히토 일왕처럼 이번 대회 개회 선언은 나루히토 일왕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개회 선언문에서 아예 축하 문구를 빼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을 의식한 건데 왕비도 개회식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할 해외 정상급 인사도 채 20명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개최 때 예상했던 인원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고 등급 후원사인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 올림픽에 돈을 댄 공식 후원사의 경영진, 일본의 3대 경제단체장도 모두 불참입니다. 経済3団体の長として要請をされましたが出席はしません。家族で家で楽しく一国民としてオリンピックを楽しみたいと思います。 개최지 도쿄에선 1,8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한 달 넘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위 간부는 막판 대회 연기나 취소 가능성을 내비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感染状況の推移を見て必要があれば5者協議を行うとそういう状況が出てきた時に考えていくと 이미 무관중이 결정된 도쿄올림픽 개회식. 일본 정부는 대회 관계자 수백 명으로 텅 빈 객석을 채울 계획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축하받지 못한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도쿄올림픽 축구대표팀 김학범호가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5시, LA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1시가 되겠습니다.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펼칩니다.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한국 선수단이 가장 먼저 치르는 공식 경기입니다. 김학범 감독은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가운데 가장 먼저 올림픽 본선 무대에 나서는 건 축구대표팀 김학범호입니다.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 B조 첫 상대 뉴질랜드와 맞닥뜨립니다. 피파 랭킹 122위로 39위인 한국보다 몇 수 아래. 김학범 감독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승리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지난 17일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5시간 넘게 진을 뺀 선수들은 현지 적응 훈련으로 몸 상태를 가다듬었습니다. 뉴질랜드 장신 공격수들과의 공중볼 경합 훈련과 상대의 허를 찌를 세트피스 훈련으로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세트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킥을 하는 선수와 들어가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최고 기온 31도, 습도 52%로 후텁지근한 가시마 날씨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무더위를 고려해 도쿄올림픽 축구 경기는 쿨링 브레이크가 시행됩니다. 전반과 후반 30분쯤에 2차례, 최대 3분까지 경기가 중단되면 선수들은 물을 마시거나 찬 수건으로 몸을 식힙니다. 김학범호가 첫 경기부터 기분 좋은 승전보로 도쿄올림픽에 나서는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도쿄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패럴림픽 선수단이 처음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메달 포상금을 받습니다. 경제전문 매체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에 개막하는 도쿄 패럴림픽에서 미국 선수단이 받게 될 메달 포상금은 금메달 37,500달러, 은메달은 22,500달러, 그리고 동메달은 15,000달러입니다. 이는 미국 올림픽 선수단 포상금과 같은 수준이자 과거 패럴림픽 포상금이 금메달을 기준으로 7,500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5배가 인상된 것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이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로 확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오늘 일본 도쿄에서 138차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호주는 1956년 멜버른, 2000년 시드니에 이어 세 번째로 올림픽을 열게 됐습니다. 앞서 IOC는 지난 2월 브리즈번을 2032년 올림픽 우선 협상도시로 정했고 지난달 집행위원회에서 개최도시로 결정했습니다. 7월 21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A론 오늘 저녁 맑고 바람이 5마일에서 7마일 정도로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8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에서 90도가량, 밤 최저 67도가량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80도가량의 낮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98도, 밤 최저 64도, 바닷가는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8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에 소나기가 50% 정도 내릴 확률이 있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은 곳에 따라 흐리겠고 바람이 20마일 정도로 불겠으며 낮 최고 기온 86도가량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큰 더위가 찾아온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 속에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 기온이 36도, 광주와 청주 역시 3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